저는 68살입니다. 35년 동안 구청에서 일했고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지만 딸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빗속을 달려가 본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깁스로 감긴 팔, 머리에 난 상처. 의사는 말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입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위험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딸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내 딸을 다치게 하고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고.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8살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집은 제가 35년 동안 구청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 집을 꿈꾸며 샀지만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지금은 딸 미선이가 제 전부입니다. 42살이 된 딸은 미술 강사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10년 전 결혼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위 강태석은 중견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날씨는 이렇게 쌀쌀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딸 생각을 했습니다. 미선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반장을 했고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미술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그 아이가 미술 선생님이 된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을 꺼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려고요. 오늘 저녁에 들른다고 했거든요.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벽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정말 예뻤습니다. 옆에 선 태석이도 잘생긴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태석이는 명절마다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용돈도 챙겨주고 저한테 잘해줬어요.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살아서 다행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주방을 채웠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엄마야. 오늘 저녁 몇 시에 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은 태석 오빠가 회사 회식이래. 나 혼자 갈게요. 그래. 태석이 요즘 바쁘구나. 응,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많이 바빠.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피곤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혼자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추웠지? 딸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몸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왜 이렇게 추워? 옷 얇게 입었어? 괜찮아요. 택시 타고 왔어요. 딸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미역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마른 것 같더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얼굴도 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요즘 힘든 일 있어? 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아니요, 엄마. 그냥 학원 일이 좀 바빠서요. 그리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대신 딸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인가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그릇을 닦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어렸을 때처럼 함께 일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현관에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봤어요. 문을 닫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딸 생각만 났거든요. 괜찮겠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범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울 거라고 믿으며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딸 미선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요. 그때 저는 63살이었고 막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35년을 일한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처음 태석이를 집에 데려온 날이 기억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와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태석이는 중견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당시 과장이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곧 승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 미선이를 보는 눈빛도 다정했어요. 딸 잘 부탁합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태석이 집에서 예식장과 신혼집 비용을 냈습니다. 저는 딸의 예단과 혼수를 준비했어요.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여기에 제 적금을 합치니 1억 정도 됐습니다. 이 돈으로 딸 혼수 장만하고 조금 보태주자.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려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이불, 그릇,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결혼식 날 딸은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팔을 잡고 걸어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보내는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애썼어요. 안 울어. 기쁜 날인데. 태석이는 딸을 잘 챙겼습니다. 결혼식 내내 딸 옆에서 물도 떠다 주고 옷매무새도 고쳐줬어요. 좋은 사위를 만났구나.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태석이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용돈 봉투도 챙겨줬어요. 장모님, 이거 쓰세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쓰렴. 하지만 태석이는 웃으며 제 손에 쥐어줬어요.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새 집 보러 올래요? 아파트는 30평짜리로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와,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사네.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딸은 신이 나서 집 구석구석을 보여줬습니다. 태석 오빠가 대출 받아서 샀어요. 열심히 갚아야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미술학원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태석이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하며 대출도 거의 다 갚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전화 통화할 때 힘이 없었어요. 미선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그냥 학원 일이 좀 힘들어서요. 딸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자고 계셨어요? 아니, 안 잤어.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태석이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태석 오빠는 요즘 회사 일로 바빠요. 자꾸 늦게 들어와요. 회의가 많다고 하네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회사 다니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을 때 행복했어요? 갑자기 딸이 물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행복했지.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혹시 태석이랑 싸웠어?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음 날 아침 일찍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통화 고마워.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딸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엄마. 사랑해요. 2개월 전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저녁도 아닌 오후 3시예요. 미선아, 무슨 일이야? 학원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어? 왜 울었어? 제가 다가가 앉으려 하자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울었어요. 그냥 눈이 좀 아파서요. 거짓말. 엄마가 널 몇 년 봤는데 모르겠어? 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왜? 태석이가 뭐라고 했어? 아니요.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딸은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떠날 때 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조심해서 가.
손을 흔들어 배웅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도 딸한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웃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묻지 못했어요. 괜찮겠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딸 걱정이 될까요? 왜 자꾸 나쁜 예감이 들까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성당에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우리 딸 지켜주세요.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이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사위였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딸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하는 건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걱정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곧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화를 받게 될 거라는 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오후였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시고 주방에는 세제 냄새가 퍼졌어요.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 오려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핸드폰이었어요. 거품 묻은 손을 닦고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자님이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정순자인데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따님이신 정미선님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미선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열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안 가져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택시는 지나쳐갔습니다. 제발, 제발. 손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딸 생각만 났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어디를 다쳤을까요? 많이 아플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제발 무사하길.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30분이 걸렸습니다.
비 때문에 차가 막혔어요. 앞에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손님, 차가 막히는데 어떡해요? 기사님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드디어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여기요,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비를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미선 환자요.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머니예요. 딸이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다리를 다친 남자, 아기를 안은 여자. 모두 아픈 표정이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중환자실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이라니. 그럼 많이 다친 건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둘러싸인 침대들. 그중 하나에 딸이 누워 있을 거예요.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네, 정미선 어머니예요.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제 딸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다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태석이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장모님, 태석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큰일 났어요. 미선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미선이가 발을 헛디뎠어요. 집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태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석이의 말투가 너무 빨랐어요.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계속 주물럭거렸어요. 집에 있었어? 회사 간 거 아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석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미선이가 지금 어떠대? 의사가 두개골 골절이래요. 태석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팔도 부러졌고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개골 골절이요. 우리 딸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갈 걸. 태석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였어요. 정미선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에 금이 갔고 뇌출혈이 있었어요. 왼팔 골절도 있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뇌출혈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을 취하면 회복할 겁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곧 깨어날 겁니다. 진정제를 투여했거든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태석이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태석아, 제가 불렀습니다. 태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발을 헛디뎠어? 네, 장모님. 태석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거든요. 태석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30분쯤 지나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5분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왼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야. 엄마 왔어. 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어요. 엄마밖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석이는 여전히 복도에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급히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요. 오늘 회의가 있었거든요. 태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태석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회사 전화를 받다니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느님, 우리 딸 지켜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태석이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정말 미선이가 실수로 넘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도 끝에서 태석이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통화하는 걸까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이 빨리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딸 생각만 났어요. 태석이는 10시쯤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집에 가서 미선이 옷이랑 세면도구 챙겨올게요. 그래, 다녀와.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석이가 떠난 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다녔어요.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의료기계 삐 소리. 병원의 밤은 이렇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잠깐 들어가 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깁스 안 한 오른손이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파? 어디 많이 아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석 오빠가, 그리고는 말을 멈췄어요. 왜? 태석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태석 오빠가 수진 언니랑.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수진 언니가 누구야? 태석 오빠 처형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랑 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우리 침실에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석이가 처형과 바람을 피웠다고요. 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일찍 갔어요.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웃음소리요. 문을 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침대에 있었어요. 태석 오빠랑 수진 언니가. 제 손이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요. 수진 언니는 놀라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태석 오빠는 저한테 달려왔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해, 미선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 언니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태석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밀었어요. 뭐? 제가 물었습니다. 밀었다고? 네. 계단에서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석이가 딸을 밀었다고요. 계단에서요. 엄마 믿어줄 거죠?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널 안 믿으면 누가 믿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한테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왜 안 돼? 태석 오빠가 말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요.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딸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도 해칠 거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새끼가 감히. 제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태석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알았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를 믿어.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많이 피곤하지?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제 때문인지
곧 잠이 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뜨겁게 끓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 내 딸을 다치게 한 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찰?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직접 증거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놈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각오 때문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딸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정순자,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해. 이제 아무도 우리 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태석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장모님, 태석이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태석이를 봤습니다. 제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 10년 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람. 처형과 바람을 피운 사람. 딸을 협박한 사람. 괴물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가 깨어났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태석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뭐라고 하던가요? 태석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아프다고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태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태석이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안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면 들어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태석이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장모님, 태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이가 회복하면 집에서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태석이를 봤습니다. 뻔뻔한 얼굴이었어요. 딸을 밀어놓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다가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으니까. 태석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 정의를 찾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두고 봐라, 강태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 짓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내 딸을 다치게 하고 멀쩡히 살 수는 없어.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잊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미선이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태석이도 자주 왔지만 저는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딸만 돌봤어요. 4일째 되던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옷을 가져다 주려고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박철수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철수 아저씨, 제가 불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2살이었어요.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님,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계단에서 떨어지다니. 할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집 계단이 위험하긴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CCTV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나 해서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아버지 집은 1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아파트 앞을 비추는 CCTV였습니다. 언제 일이었죠? 목요일 오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날짜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생됐습니다. 아파트 앞 주차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2시 30분쯤 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긴 머리를 한 3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강수진이었어요. 저 여자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3시 20분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며 뒤를 돌아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핸드백과 구두를 들고 있었어요. 맨발로 뛰다시피 차로 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빠르게 출발했어요. 이상하네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영상을 돌렸습니다. 3시 25분 태석이 차가 도착했어요. 황급히 내려서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0분 후 태석이가 미선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USB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복사했어요. 여기 있어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딸네 집에 있었다는 증거. 고맙습니다, 아저씨. 순자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할아버지 집을 나와 제 집으로 갔어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선이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옷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요. 다음 날 오전 미선이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역겨운 냄새였어요. 거실 테이블을 봤습니다.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에는 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선이는 립스틱을 안 바르는데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인잔, 테이블, 소파, 모든 걸 기록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베개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쓰는 향수 냄새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신라호텔 커피쇼 2024년 10월 15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태석, 강수진, 이인석식, 금액 38만 원.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10월 15일은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만났다는 거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수증 앞뒤를 모두 찍었어요. 화장대로 갔습니다. 미선이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향수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선이 것이 아니었어요. 병을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까 그 향수 냄새였어요. 수진이가 쓰던 향수였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찍었어요. 욕실에도 갔습니다. 세면대 옆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긴 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미선이 머리는 검은색인데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휴대폰에 30장이 넘는 사진이 저장됐어요. 이제 미선이 옷을 챙기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태석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침실에서 나갔어요. 태석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태석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선이 옷 좀 가지러 왔어. 아, 그러셨구나. 태석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가져다 드렸을 텐데. 괜찮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석이의 눈이 거실 테이블로 갔어요. 와인 잔을 봤습니다. 아, 저건. 태석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왔었어요. 미선이 일로 위로해 주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친구들이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 다 챙겼으니까 갈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장모님, 태석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자 태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선이한테 제가 잘할게요.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타자 긴장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USB, 사진, 모든 것.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고 영상을 봤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 태석이가 딸을 안고 나가는 모습, 휴대폰 사진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립스틱 묻은 와인잔, 호텔 영수증, 향수병, 모든 걸 폴더에 정리했어요. 증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성당에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딸을 지킬 수 있는 힘을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립탐정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울 사립탐정 사무소,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중 한 곳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국탐정사무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뒤를 좀 밟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하시겠어요? 다음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강태석, 강수진. 두 사람이 한 짓을 모두 밝혀낼 겁니다. 내 딸을 다치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겁니다. 사립탐정 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딩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칼 탐정입니다. 정순자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꽉 쥐었어요. 남편 뒤를 밟아달라고 전화했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칼 탐정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떤 의뢰신가요? 사위요. 제 사위를 조사해 주세요. 칼 탐정이 저를 봤습니다. 경험 많은 눈빛이었어요. 불륜 의심이신가요? 네. 어떤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사진이요. 만나는 장면, 들어가는 장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요. 칼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상자 정보를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미리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강태석, 45살. 중견기업 이사. 강남구 거주. 차량 번호까지 적었어요. 상대 여자는요? 강수진, 38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위의 처형이에요. 칼 탐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처형이요? 네. 그럼 혈육간에.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쳤어요. 사위한테요. 칼 탐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비용은 2주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성금으로 200만 원 입금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칼 탐정이 통장 번호를 적어줬어요. 2주 안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500만 원. 제 퇴직금에서 써야 합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창구에 앉았어요.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7,200만 원 있으시네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35년 일한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 생기면 용돈도 주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0만 원 이체해 주세요. 칼 탐정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성당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없었어요. 촛불을 켜고 앞에 앉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하느님,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찾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의 뒤를 밟는다니, 탐정을 고용한다니. 하지만 딸 생각을 하면 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딸,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엄마, 태석 오빠가 저를 밀었어요. 내가 해야 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내 딸을 지켜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신부님이 계셨어요. 김 신부님이었습니다. 70대의 노신부님이었어요. 순자 씨, 신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신부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신부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신부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신부님. 성당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경찰 인맥이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순자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경찰 아는 분 계시죠? 왜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위험한 일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소개해 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탐정도 고용했고, 경찰 인맥도 만들었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정순자,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구청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아이들, 많은 사건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피해자는 약하고, 왜 가해자는 뻔뻔할까? 이제 알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없어서였어요. 싸울 방법을 몰라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 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선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딸,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 글자였지만 힘이 났어요. 딸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태석?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늙었다고 만만하게 봤구나. 큰 실수였어. 68살이 뭐 어때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의지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CCTV 영상, 와인잔 사진, 호텔 영수증, 향수병. 이건 시작일 뿐이야.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야.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탐정이 증거를 가져오면, 그걸 경찰에 넘기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석이와 수진이를 직접 대면해야 했어요.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딸, 웃으며 제 품에 안기던 딸. 기다려, 미선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아무도 널 다시는 못 다치게 할 거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딸이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일어나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오늘도 힘내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태석, 강수진. 두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겁니다. 그게 제 딸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딸을 다치게 하고 멀쩡하게 살 수는 없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미선이는 퇴원해서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돌보며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칼 탐정이었습니다. 정순자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선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칼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여기 결과입니다. 칼 탐정이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태석이와 수진이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석이가 수진이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은 2시간 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칼 탐정이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총 2번 만났어요. 항상 같은 호텔입니다.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태석이 집 앞에서 헤어지는 모습. 이게 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있습니다. 칼 탐정이 USB를 꺼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이요? 네, 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칼 탐정이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미선이는 언제 퇴원해? 다음 주쯤. 그럼 또 못 보는 거네. 아니야, 방법이 있어. 태석이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낮에 만나면 돼. 미선이가 알면 어떡해? 모를 거야. 조심하면 돼. 태석이가 웃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잔금 300만 원 입금할게요. 조심하세요. 칼 탐정이 말했습니다. 이런 증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지만 든든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700만 원 남았어요. 500만 원을 썼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딸을 지켰으니까요.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미선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 미선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컴퓨터로 스캔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와인잔 사진, 호텔 영수증, 향수병, 탐정이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폴더 이름을 최종 증거로 바꿨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태석이와 수진이를 대면하는 것.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태석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많이 좋아졌어.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이도 기운 차릴 겸. 네, 좋죠. 수진이도 불러.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요? 태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가족끼리 모이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미선이 걱정했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7시에 와.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함정이 놓였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법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박철수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경찰 아는 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왜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대기시켜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벌이시려고요?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신고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후배한테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날 저녁 미선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미선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금요일에 손님 올 거야. 딸이 저를 봤어요. 누가 와요? 태석이랑 수진이.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들을? 걱정하지 마.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사람들 오면 너는 방에 있어. 엄마가 부르면 그때 나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진실을 밝힐 거야. 태석이가 한 짓을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를 믿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갔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USB를 3개 더 만들었어요. 하나는 경찰한테 줄 거고, 하나는 제가 보관할 거고, 하나는 미선이한테 줄 겁니다. 목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태석이와 수진이의 거짓말이 밝혀집니다.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성당에 갔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하느님, 내일 저를 지켜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어요. 오전 내내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오후 5시 박철수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순자 씨, 제 후배가 6시 30분에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6시가 되자 미선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 네,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시 30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경찰이었어요. 이 집 옆에 있을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TV를 준비했어요. USB를 꽂아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태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마지막 연극이 시작됐어요. 태석이와 수진이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음식 냄새 좋네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서 앉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태석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옆에 앉았어요. 둘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미선이는 어디 있어요? 태석이가 물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어. 아직 몸이 좀 안 좋거든. 아, 그렇군요. 밥을 퍼서 건넸습니다. 갈비찜도 접시에 덜어줬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석이와 수진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때? 바쁘죠.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태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요가 학원 잘 되고 있어? 네, 다행히 회원들이 늘고 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밥그릇들이 거의 비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다들 배불러? 네, 잘 먹었습니다. 태석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TV 좀 볼까? 저는 일어나 리모컨을 들었어요. TV요? 수진이가 이상한 표로 저를 봤습니다. 응, 다 같이 볼 게 있어서 TV를 켰어요. 아, 혹시 드라마 보시려고요? 태석이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USB를 꺼냈어요. TV에 꽂았습니다. 이거 봐야 해. 화면이 켜졌어요.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파트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태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면에 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수진이가 내렸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3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나왔어요. 옷매무새를 고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맨발에 구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차로 뛰어가서 급히 출발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건 아직 더 있어.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태석이 차가 도착했습니다. 황급히 내려서 뛰어 들어갔어요. 10분 후 태석이가 미선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태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그냥 잠깐 들렀어요. 미선이 문병 차리러요. 태석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저는 다시 USB를 바꿨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나오는 두 사람.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이 시간 후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석이는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도 더 있어.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이었어요. 강태석, 강수진. 그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오빠 미선이는 언제 퇴원해? 다음 주쯤. 수진이와 태석이 목소리였어요. 그럼 또 못 보는 거네. 아니야, 방법이 있어. 평일 낮에 만나면 돼. 녹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이가 알면 어떡해? 모를 거야. 조심하면 돼. 태석이가 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식탁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태석이와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 태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내 딸 남편이잖아. 수진이는 내 처형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게 뭔데?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내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 순간 둘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석이가 더듬거렸어요. 모른 척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방문을 향해 불렀어요. 나와.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가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왼팔은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미선아. 태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닥쳐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이 날 밀었잖아요. 계단에서요. 아니야, 그건 우리 집 침실에서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랑 바람 피우는 걸 봤어요. 제가 소리쳤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저를 밀었어요. 계단 아래로요. 태석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발을 헛디뎠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내가 봤어요. 다 기억해요. 당신이 제 팔을 잡고 밀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제 처형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태석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직도 부인할 거야? 장모님, 저는 증거가 다 있어. 저는 USB를 빼서 들어올렸습니다. CCTV, 사진, 녹음, 호텔 영수증까지.
변명할 수 있으면 해봐. 태석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박철수 할아버지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요? 태석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경찰이 여기? 신고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폭행한 죄. 분류는 민사로 따질 수 있지만 폭행은 형사야. 경찰이 태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석 씨 맞으십니까? 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태석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선이가 발을 헛디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사진, 녹음 다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있고요. 미선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치셨나요? 11월 14일 오후 3시 20분쯤요. 미선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이 처형과 불륜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팔을 잡고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팔 골절을 입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진단서, 입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강태석 씨, 경찰이 태석이를 받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태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조사를 받으시죠. 거기서 해명하세요. 태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모님, 제발. 늦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어. 미선이한테 사과하고 자수할 기회. 근데 너는 거짓말만 했잖아. 경찰이 태석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미선이를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딸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떠다 줬습니다. 마셔. 딸이 물을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그날 밤 구속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였어요. 혐의는 폭행치상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3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자님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언제 재판이에요? 2주 후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저는 미선이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검사가 충분히 잘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해요. 태석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긴장됐어요.
미선이 방에서 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미선아, 앉아? 네,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돼? 조금요.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제가 증언대에 서야 하잖아요. 할 수 있어.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돼. 겁낼 것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미선이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8시 30분 집을 나섰어요. 법원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 법정이었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들, 방청객들, 박철수 할아버지도 와 계셨어요. 순자 씨, 힘내세요.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검사석과 변호인석도 보였어요. 피고인석에 태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엄숙한 표이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사건 번호 2024고단 5782 폭행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 강태석. 판사가 태석이를 봤습니다. 신상 진술하십시오. 태석이가 일어났어요. 강태석, 45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업은 중견기업 이사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공소사실 낭독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어요. 30대 후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14일 오후 3시 20분경 검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정미선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좌측 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판사님, 이는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을 헛디뎠고 피고인은 오히려 잡으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분류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아닙니다. 판사가 검사를 받습니다. 증거 제시하십시오. 네, 판사님. 검사가 USB를 꺼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나가는 장면, 태석이가 미선이를 안고 나가는 장면. 법정이 조용했어요. 다음은 호텔 사진입니다. 검사가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태석이와 수진이가 손잡고 나오는 모습,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선이가 알면 어떡해? 모를 거야. 조심하면 돼. 태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증인 신청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정미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미선이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왼팔은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일 상황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선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11월 14일 오후 3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침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처형이 침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형은 옷을 주워 입고 나갔고요. 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아래로요. 저는 구르며 떨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후 기억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예요. 딸이 말을 마쳤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일부러 밀었다고 확신합니까? 네. 미선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실수로 밀린 게 아니라 아닙니다. 분명히 밀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변호인이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사고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협박했습니다. 뭐라고요? 차 안에서 말했어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하라고요.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선이가 내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다음 증인을 부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준호 의사입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어떠했습니까? 두개골 골절과 좌측 요골 골절이었습니다.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 생길 수 있는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외력에 의한 상처입니다. 외력이요? 네. 누군가 밀거나 던진 경우에 생기는 상처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계단을 구르며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밀려 떨어진 상처였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의사가 내려갔어요. 마지막 증인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입니다.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당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CCTV로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황급히 나갔어요.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 후는요? 5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언했어요.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태석이를 봤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태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이한테, 장모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민 건 아닙니다. 태석이가 말했습니다. 실수였어요. 거짓말.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눈을 봤어요. 분명히 일부러 밀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해자는 자제하십시오. 태석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본 법원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태석에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선고를 마칩니다. 뒤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석이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들이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미선이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순자 씨.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미선이를 봤습니다. 딸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공평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미선이는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팔았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깁스도 풀렸어요. 병원에서는 거의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아팠어요. 밤마다 딸은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딸은 한참을 떨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어요. 또 그 꿈 꿨어? 네.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번 같은 꿈이에요. 천천히 나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보다 오래 가니까요. 아침이 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은 입맛이 없다고 했어요. 조금만 먹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엄마,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긴 걸까요? 이긴 거지.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법으로는 이겼잖아. 하지만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 웃음은 언제 돌아올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박철수 할아버지가 오곤 했어요. 순자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정의가 이뤘잖아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 벌 받았고, 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죠?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있으니까요. 순자 씨,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딸을 지켰잖아요. 하지만 딸 마음은 아직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미선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선아, 어느 날 저녁에 말을 꺼냈습니다. 미술학원은 언제 돌아갈 거야? 모르겠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천천히 해. 2주 후 딸이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2회만 나갔어요. 돌아오면 지쳐 보였습니다.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무리하지 마. 네, 엄마.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웃음도 가끔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산책 갈래요? 그래, 가자.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엄마,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왜 갑자기?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딸이 제 팔을 끼웠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싸워줬잖아요.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질까요? 그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짜 웃음을 되찾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 상처가 아물까요?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TV가 보였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이사 폭행 사건, 항소 기각. 태석이 얼굴이 나왔어요. 딸이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가요. 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급히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이겼어요. 태석이는 감옥에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승리했는데, 이겼는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맞서 싸운 게 옳았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 옳았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요.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에 남은 상처, 밤마다 꾸는 악몽, 사라진 밝은 웃음. 값이 너무 크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기긴 했지만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엄마, 우는 거예요? 아니야. 딸이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이겼잖아요. 그래. 힘들지만 견딜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나도 엄마 때문에 힘낼 수 있어. 둘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만 남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어요. 미선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후에는 함께 빨래를 했습니다. 베란다에 옷을 널었어요. 햇빛에 옷이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게 우리 딸.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승리인가요?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요. 아마도 그런가 봐요. 화려한 승리는 아니에요. 환호도 축하도 없습니다. 그저 딸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빨래를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제 승리인가 봐요. 외롭지만요. 허전하지만요. 그래도 딸을 지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정의는 이롭고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요. 이제 딸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게요. 작은 소망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승리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딸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진짜 웃음을 되찾겠죠. 상처도 아물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